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열렸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오늘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시점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로 선풍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고 이게 비싸죠. 예.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선풍기였습니다. 선풍기. 많은 분들이 아까 홍순자님은 20년 가까이 된 선풍기를 버리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권계선님은 1990년 5월에 제조된 꼬마 선풍기를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탁상 선풍기입니다. 그렇죠. 선풍기는 거의 관리만 잘하면 2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창 보고 있고요. 예, 많이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좋네요. 코스피 코스닥 0.4, 0.5%씩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2,567포인트, 코스닥은 856.9포인트. 환율은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1,312원까지 어제보다 6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1,310원 초반까지 이제 환율은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K 콘텐츠, 우리는 그냥 코리아 한국인이니까 다 K 콘텐츠를 보겠구나. 이게 대외적으로 많이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국위 선양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있습니다. 빌보드 1위, 넷플릭스 1위, 또 어디 국제영화제 시상 1등 이런 거 받는 일이 이제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김윤지 연구원이 최근에 한류 외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재밌게 풀어냈는데요. 한류의 일대기를 따라가 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 다니시면서 해외 경제도 연구하고 계시고. 네, 저희 연구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콘텐츠 쪽으로도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콘텐츠 산업 연구하면서 이번에 한류회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이 한류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그냥 K-팝, 오징어 게임 요 정도만 보는데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니까 우리 원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한 30년 전만 딱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상품들이 이렇게 해외로 수출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 많았고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공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약간 산업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다. 이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모르겠네 한 20년 전에는 한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열풍이었는데 지금은 한류라기보다는 K 콘텐츠? K자로 이제 가름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대만, 홍콩, 중국 쪽에서 유행을 할 때는 한류였는데 이제는 서양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류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K-웨이브라고도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한류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K라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K-팝, K-드라마, K-무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접두어가 좀 바뀐 상황이긴 합니다. 자랑스럽네요. 그래서 엄청나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K-성공. K-성공. 김윤지 연구원님은 기억에 남는 한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팬으로서 저는 H.O.T가 나왔던 순간이 그래도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이 써주신 게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클론 이런 거 써주셨어요. 저는 블랙핑크나 피프티 이 세대거든요. 그러신가요? 그럼요. 요즘에도 좀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중심에서 지금은 미국, 유럽, 중남미 이런 쪽으로 굉장히 K-팝, K-드라마 열풍이 크고요. 넷플릭스 차트 같은 걸, 국가별 차트 같은 걸 보면 막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1등하고 막 그래요. 이거는 왜 여기서 보고 있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고, 일단 한국 상품이다, 그리고 K-팝이다라고 하면 주목을 한번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K-팝 미국에서 공연한다
하는데 LA 지역에서 다 아시아인만 와 있고 그렇죠. 예, 한국인 사람들이 와 이제 있고. 뭐 해외 친구도 몇 명 데려오고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K-팝 K-드라마가 아프리카, 남미 구석구석 어디 그렇죠. 안 나가 있는 데가 예. 없네요. 근데 이것도 한류의 발전이 좀 1단계, 2단계, 3단계 좀 단계가 있다면서요. 이제 굳이 나눠보면 이제 단계를 좀 살펴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이 드라마들, 뭐 사랑이 뭐길래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많이 확산이 돼서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질투 와, 이런 드라마들이요. 전설적인 드라마.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H.O.T가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그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때 이제 K-팝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쭉 확산이 되다가 이제 3세대가 이제 2010년대 2010년대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K-팝 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들도 크게 확산이 되는, 그리고 아시아 중심이 아니라 뭐 유럽, 미국까지 확산이 되고, 약간 여기에는 기술적인 변화도 되게 중요했죠.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앉아서 수출하는 시대로 좀 바뀐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문화의 관점에서 이제는 경제의 관점으로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예. 한류가 가장 성공한 이유 하나를 꼽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산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화를 성공한 게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산업화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 자본도 계속 유입이 돼야 되고요. 기업들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 계속 그 팔 만한 시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30년 전 이전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다 가능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한 90년대 초반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방이 갑자기 되면서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거에 맞춰서 갑자기 기업들도 약간 자각을 하고 자본들도 유입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는데, 그래서 한류의 성공에 대해서 설리되지 않은 성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누구 하나가 이렇게 계획해서 쭉 흘러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섞이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지금의 성공이 일어났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예. 우리가 그래서 뭔가 문화를 말 그대로 문화 혹은 정신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산업화가 됐고, 또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돈 벌려고 사업화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글로벌 진출해서 또 대박을 낼 수도 있었고. 분야별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영화 시장. 영화 시장. 36년 전에 극장가의 뱀 사건이 있었어요. 뱀 사건은 뭐예요? 이거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연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1988년 그 서울 올림픽이 막 개최되고 있었던 때였는데, 가을에 그 신촌리 신영극장하고 명동 코리아 극장에서 뱀이 한 10마리, 4마리가 풀리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극장에다 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관객들이 놀라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왜요? 이 일이 생각해보면 조금 슬펐던 게, 당시에 그 영화 시장이 막 개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한국 영화들은 그 수입사들이 이렇게 한 20개 정도 되는 수입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입사들이 독점적으로 영화를 수입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 개방 압력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영화 시장을 열어라 이제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직접 배급을 하겠다. 뭐냐면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이 직접 미국 영화들을 들여와서 직접 배급해서 수익을 챙기겠다.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되는 건 당시에는 미국 영화들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를 우리가 직접 수입하지 못하고 미국이 직접 들어와서 배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화 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특히 그때는 한국 영화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였냐면, 외국 영화를 수입해 오려면 한국 영화 15편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이 조건 맞추려고 한국 영화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15개만 만들면 내가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수준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영화를 수입 못해오면 완전히 토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에 굉장히 유명하신 영화 감독님과 한 분이 같이 뱀이라도 풀어서 이걸 좀 정부에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뱀을 풀게 된 거였죠. 실제로 1988년에. 네네. 생각해보면 저 어릴 적에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90년대 초반까지도 뉴스에 좀 매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때 이제 권투가 유행이었거든요. 라운드. 예, 권투 선수도 무슨 라운드 추가 라운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뉴스에 많이 나왔고,
또 영화 산업에서 짚어보면은 한국 영화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 예,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는데 그거 폐지한다고 해서 막 난리가 영화인들이 났었죠. 다 막 예. 삭발하고 예. 여성 배우들도 막 삭발하고 막 이랬던 예. 장면도 봤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는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였잖아요. 사실 이 과정이 개방을 약간 강제로 개방을 당하는 입장이었던 그랬죠.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사실은 서비스 시장이랑 쌀, 농산물 시장인데 이제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면 농산물 시장 열어준 거 기억을 많이 해요. 네, 쌀 개방이 그렇죠. 그때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시위도 많았고. 근데 그 뒤에 전초전을 보면 영화 시장은 이미 조금씩 그 라운드의 영향으로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산업이 되게 큰 차이가 뭐였냐면 영화 시장은 당시에 그런 개방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막 네.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는 식으로 이제 산업이 된 거고 쌀은 그때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약간 유지가 된 거죠. 네. 산업화를 이루지는 못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차익을 낳은 거거든요. 쌀이나 농업 분야는 사실 지금도 똑같죠. 계속 보조금 거의. 문제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를 이뤘다라는 게 지금 한 30년 놓고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한 산업이었는데 큰 차이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급이 가능하느냐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느냐라는 그 차이가 약간 더 좀 차이는 크고요. 크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은 90년대부터는 헐리우드 영화가 물밀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막 그것도 대작들. 그렇죠. 그때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가장 수익성도 좋고 재미있고 이럴 때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직접 배급을 하게 되니까 예. 그 미국 미국 영화들 잘 될 만한 미국 영화들은 이제 헐리우드 직배사들이 다 직접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 영화사들이 수입해올 만한 영화가 없는 거죠. 미국 영화가. 그래도 뭔가는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홍콩 영화 많이 보신 기억 있지 않으세요? 네. 그때 홍콩 느와르. 엄청나게 많은 홍콩 영화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홍콩 영화의 수준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화사들이 대체제로 수입을 많이 해온 거죠. 미국 영화는 직배 때문에 우리가 들여올 게 없으니까 다 알아서 하니까 대신 수입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은 게 홍콩 영화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수입해 와서 유통할 수 있는 영화를 찾아보자. 네, 그쵸. 그래서 그때 눈에 띈 게 홍콩 영화들. 네, 당시 수준도 좋았긴 했지만 예. 그렇게 되면서 홍콩 영화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들어왔던 예. 거네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 영화는 아직도 좀 길을 아직 헤매고 있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그때 초반까지만 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찾게 됐는데 사실 이제 산업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화가 산업이 되려면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예. 초반에는 그냥 돈이 모이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이전에도 왜 영화나 이쪽으로 그 산업이 되지 않았는가를 보면 서비스 산업은 향락 산업으로 분류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향락 산업은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물론 힘들기는 한데 그만큼 그 국가적으로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오락 산업도 아니고 향락 향락 산업이라고.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가 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대히트를 합니다. 93년인데요. 네. 이 영화가 크게 히트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우리에게도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자각이 생길 때였는데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보고에서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주라기 공원 1년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 차 150만 대 수출한 것과 효과가 같다. 와. 이게 당시로는 굉장히 엄청나게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였던 게 우리 차 수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우 영화 한 편이 차 150만 대랑 똑같아? 이게 말이 돼? 사람들의 약간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을 때 이 문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이 문구를 굉장히 여러 번 쓰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처음에 이제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게 필요할 텐데 이 관료들의 마인드나 기업들한테 이제 영화 산업, 영상 산업이 돈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약간 자각을 일으킨 게 요때 그 주라기 공원에 대한 문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뭐 자본이 유출되는 예, 예. 이런 폐해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보자, 투자도 해보자 예, 예. 이렇게 일어났던 거고 당시에 그래서 벤처, 뭐 창투자 예. 이쪽으로 이제 자본이 흘러가게 된 과정이 네.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 1997년에 IMF 위기를 겪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새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만 하는 위기감이었던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좀 찾아야 되고. 근데 또 당시에 그 정보사회론, 인터넷 붐.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닷컴 붐도 일어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때 처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내놨던 게 코스닥 활성화. 벤처 투자 활성화 이걸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에 흘러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에 신의 한 수로 더 둔 게 벤처 투자를 할 때 문화산업에도 투자를 하면 똑같은 혜택을 준다. 제조업 투자와 똑같은 혜택을 준다. 네. 이렇게 되니까 창투사들이 보기에 문화산업 지금 영화 보니까 좀 재밌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하는 게 벤처 투자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영화 투자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볼 때 이렇게 자막 올라갈 때 보면 무슨 창투사, 무슨 기술 투자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영화에 투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가 그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사실 98년이었나요? 그때는 타이타닉이었잖아요.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한 거 뭐 다 벌어 나갔다고 막.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그때부터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투자를 해서 영화에서도 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생각이 많이 전환이 된 거네요. 그로부터 이제 대기업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좀 작은 영세한 극장들, 단성사, 피카디리, 스카라, 국도, 허리우드 극장 진짜 추억의 이름들인데 네, 그렇죠. 이게 이른바 멀티플렉스로 바뀌게 되었고 극장도 이제 체인처럼 바뀌게 되었죠. 이 대기업들이 잡은 이렇게 좀 대체가 된 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대기업이 들어왔던 때가 두 번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1980년대 말에 아까 이제 직배 영화 막 들어올 때 헐리우드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뭔가 시장이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네. 그때 대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뭐 대우, 뭐 LG 이런 그 비디오 데크를 만드는 전자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영화 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기업들이 와서 시스템을 좀 바꿨죠. 아까 말씀하신 옛날 영화 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기업 스타일로 그때 제일 유명했던 영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해서 삼성 영상사업단이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든 건데 약간 대기업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영화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자본과 그 새로 이제 영화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요게 자리를 막 잡아가려는 찰나에 아까 말씀드린 IMF 위기가 딱 터지면서 이 대기업들이 모조리 철수를 합니다. 여기 큰 돈 안 되는 데고 지금 구조조정이 너무 필요한 때니까 우리는 철수. 그래서 쫙 철수를 했는데 그때 철수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CJ, 지금의 CJ 그리고 오리온, 당시 오리온 그리고 롯데 이런 영화 그 기업들은 남았어요. 네. 이 기업들이 왜 남았냐면 우리는 지금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는 걸 세울 건데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세우면 사실 굉장히 그 극장 환경이 바뀌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성사, 스카라 이런 극장들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렇죠. 그 영화도 내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게 되니까 좀 더 시장에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은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그 인프라도 바뀌고 그래서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 세 기업 중심으로 이제 영화 산업이 재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세 기업들을 중심의 멀티플렉스 다 지금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영화 산업이 재편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위기였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코로나19 이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 3년, 4년 다 리오프닝도 다 됐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그렇게 흥하던 멀티플렉스들은 지금 아직도 적자에서 못 벗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극장에 주말에 할 일 없는데 영화나 보러 갈까? 데이트할 때 뭐 하지? 영화 보러 가자. 이게 이제는 안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이 말이. 예. 이게 이제 그동안
또 다른 변화가 한쪽에 생기고 있었는데 그렇죠. OTT라는 게 등장했죠. 예. 넷플릭스, 뭐 티빙, 웨이브 이런 디즈니 이런 OTT들이 생겨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극장을 한 2, 3년 못 가고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OTT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쪽에 가서 많이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영화관에서 새롭게 영화를 올리려고 보니 이미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옛날 영화들. 그 코로나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코로나 기간 동안 투자가 잘 진행되지 못해서 지금 새로운 대작 영화들이 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조금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제 OTT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다라는 게 지금 영화관이 옛날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갑자기 우리 청취자분들도 추억 속으로 들어가셔 계시는 것 같은데 조성빈님이 홍콩 영화 유행하면서 책받침 스타들도 유행했었죠. 학교와 문방구에 가서 스타들 코팅한 책받침 많이 팔았었는데 문방구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옛날 추억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으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보면은 최근에 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그렇고. 네. 윤여정 배우 미나리 이걸로 여우주연상도 받았고 헤어질 결심을 만든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브로커의 송강호 네. 배우까지 이제는 이제 그 K 무비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K 콘텐츠 네. 저력이 상당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아예 이제 퀄리티도 그렇고 사람들의 수준도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밑바탕은 좀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영화랑 드라마가 지금 다 잘 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약간 기초가 되는 건 영화이기는 해요. 영화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영화 장르들을 다 실험해 본 것들이 지금 꽃피우고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에는 자본이 그만큼 뒷받침해줬던 그 연습의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이나 지금 봉준호 감독들 초창기 작품들 보면 굉장히 흥행에 실패하셨어요. 뭐 플란다스 초창기에. 예. 그럼 사실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첫 영화를 실패했다? 그럼 한 10년 쉬셔야 돼요. 입봉을 다시 한번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작품이 실패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당시에 한국의 영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던 때였고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렸던 것들이 지금은 그런 거장들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지금 보기엔 좀 재미없지 않아 하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연습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연습 그리고 한 번 더 기회 네.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그 영화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OTT에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시 영화 혹은 드라마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왔다 갔다 다 하시니까요. 지금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도 영화 감독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아예 그냥 구분을 두지 않는 게. 네. 저도 이제 약간 이 구분은 모호해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의 그 제작 스타일에 약간 다른 차이는 좀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투자자들 아까 말씀드린 벤처 투자자들 같은 분들이 제작비를 대고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성공을 하면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OTT 같은 형태는 제작할 때 보면 얼마 만에 제작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OTT가 다 주고 사요. 넷플릭스가 50억이든 100억이든 먼저 주죠. 먼저 주고 그 대신 이건 내 영화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 세계 유통해서 굉장히 성공하면 그 수익은 이제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뭐 성공이 안 돼도 뭐 그냥 깔아놓는 영화들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OTT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본력이 큰 해외 OTT랑 경쟁하려면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아까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 투자자들이 붙어서 이제 여러 편을 이렇게 만드는 구조인데 지금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데서 그런 제작비를 다 대고 사주고 제작한다?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OTT 중심의 제작 시스템에서도 저는 이제 국내 OTT들이 투자자들과 좀 같이 가는 형태로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쉐어하는 형태로 가야 좋은 작품들을 계속 OTT에 수급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OTT들이 해외로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제품, 상품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이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고요. 이 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면 해외에 직접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내 OTT들이 해외로 가야죠. 그래서 직접 유통까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OTT와 같은 플랫폼은 사실 좀 약하고 그쵸, 하지만 예. 콘텐츠는 강한데 예, 예. 그 콘텐츠도 OTT에 귀속이 되는 구조다 보니 사실 뭐 100억, 200억짜리여도 제작사는 10% 정도 마진만 먹는다고. 확정적으로 예, 예.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게 유통사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예. 넷플릭스 가입자가 뭐 얼마나 많이 늘건 간에 그건 다 그쪽 몫이고 예, 예.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물론 오징어 게임 정도 되면 네. 속편을 만들 때 뭔가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있기는 예, 합니다만 이걸 구조적으로 바꾸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게 그래서 IP라는 것들을 이제 제작사가 좀 가지면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네. 근데 지식재산권 하면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냥 판권이에요. 내가 판권.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내가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의 IP를 만약에 제작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시즌 2, 시즌 3 만드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OTT하고도 협상도 할 수 있고 가격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좀 큰 OTT들 말고 작은 OTT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그런데 여러 군데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점 때문에 나오는데 여전히 제작사들이 IP를 가지려면 자본력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그렇죠. 뒷배가 든든해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있어야죠. 네, 돈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투자자들과 좀 같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K-드라마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면 K-드라마 그 수출의 효시라고 해야 될지 그게 사랑이 뭐길래였어요. 사랑이 뭐길래. 그렇죠. 사랑이 뭐길래가 1991년에서 92년 드라마였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수출이 된 게 뭐 96년, 97년이에요. 7년 이제 중국 CCTV에 판매가 됐는데요. 예. 그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전역 CCTV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니까 네. 15%의 시청률이 나와요. 이게 중국에서 15%. 물론 그때 우리나라에서 60%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이긴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아, 그럼요. 사랑이 뭐길래는. 그런데 중국에서 15%는 정말 엄청난 와. 현상이었고 그래서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때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네.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 하여간에 사랑이 뭐길래 이후다. 한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리 잡게 된 거는 사랑이 뭐길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원고 준비하면서 사랑이 뭐길래가 몇 년도 거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너튜브 영상이 떠서 예, 예. 한번 클릭을 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송 준비 못하고 계속 볼 뻔했어요. 아, 지금 보셔도 재밌죠. 지금 봐도 재밌어요. 이게 91년 드라마인데 예. 야, 그러니까 당시에 시청률 60% 나왔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수출의 효시였던 거고. 예, 예.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윤사마. 윤사마 겨울연가. 겨울연가. KBS 겨울연가. KBS 겨울연가가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대박이 났죠. 그렇죠. 이제 윤사마 이 겨울연가가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 뭐 콘텐츠 하나 잘 만들면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하나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부가적인 산업이 뭐가 이렇게 일어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겨울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터지다 보니까 그쵸. 이게 부가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관광 뭐 남이섬으로 관광도 오고 뭐 해외 팬클럽들이 굿즈도 사주고 뭐 2차, 3차로 계속 방영이 되고 이제 그때 이런 진짜 남이섬은 일본 사람들로 밝힐 예, 예. 틈이 없었어요. 그게 그때부터 드라마를 수출을 하게 되면 이런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이 겨울연가가 이 산업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게 수출 그리고 이게 부가적인 수익이 생기네. 예. 화장품도 잘 팔리네. 예. 관광 수익도 생기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좀 일깨워줬던 거죠. 이게 돈이 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그러면 2000년대 초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도 크게 돈이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네. 드라마들의 제작비는 다 방송사가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서 굉장히 시청률이 좋아져도 방송사가 그 광고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정도지 이게 뭐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수출도 되면 다행이고 뭐 안 돼도 제작비 산정할 때 수출을 염두하고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해외에서 그 초고속 인터넷 깔리면서 이제 불법 유통 많이 됐거든요. 그럴 때도 사실은 수익은 많이 못 거뒀지만 덕분에 우리 드라마들이 해외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저작권을 잘 못 챙겨서 더 많이 확산이 됐네. 뭐 이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당시에는 왜 우리 수익을 못 올리냐, 우리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보는데 이거 우리가 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확산이 확 됐던 게 지금 성공에 약간 기반이 됐다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손을 타고 다니면서 더 확산이 됐던. 그렇죠. 사실 공짜로 그들이 막 보긴 했지만. 아이러니하네요. 네. K-팝 이야기 해볼까요? K-팝. K-팝도 이게 뭐 아이돌도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세대 아이돌, 1세대. 뭐 3세대 아이돌, 네. 4세대 아이돌. 근데 이제 한류도 사실 예전에 아까 좋아하셨다고 했던 H.O.T, 네. 클론, NRG 이런 분들이 1세대.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부터 좀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세대는? 2세대가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슈퍼주니어 이런 분들이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세대가 BTS 이후 이제 BTS가 큰 성공을 하게 되면서 BTS가 3세대예요? 예, BTS부터 이제 완전히 그 아시아 이상의 미국, 북미, 유럽 중심으로 된 게 3세대. 그럼 4세대는 뭘까 하는데요. 4세대가 약간 애매한데 BTS 이후. BTS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는 K-팝을 그냥 앉아서 다 보세요. 누구 하나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일단 K-팝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 일단 주목이 되고 나오자마자부터 해외 팬덤이 생기는 이게 지금 현재 4세대 그룹들입니다. 지금은 데뷔하자마자 하자마자 해외에서 일단 초동 판매 뭐 몇만 장, 10만 장. 또 그 데뷔하지도 않은 걸그룹인데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고 그쵸. 미리 약간의 선공개 혹은 member 선발 과정을 만드는데 너튜브 구독자가 막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되고 그분들이 데뷔도 안 4세대. 했는데 네, 그분들이 4세대입니다. 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4세대 네. 그 뭐라 해야 될까 K-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열풍을 불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론 이제 BTS도 있습니다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죠. 네.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노리고 해외에 진출했다가 아니라 네. 그냥 곡을 발표했는데 네. 너튜브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거 돌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빌보드 핫 차트, 빌보드 핫 100 2위까지 올라갔던 2위. 예. 이거를 강제 해외 진출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이 기술 환경이 변화가 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뜻하지 않게 좀 벌어진 거긴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약간 의욕을 가지고 진출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일본 SM의 보화를 통해서 이제 일본 맞아요. 진출에 성공을 했죠. 우리가 이제 아시아를 이제 성공한 다음에 일본이 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될 중요한 시장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쵸. 그래서 미국을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SM도 이제 보화를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기업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약간 미국 시장이었던 거예요. 당시만 그렇죠. 해도. JYP가 또 미국 시장을 가는데 이제 유명한 원더걸스를 데리고 네. 가는데 정말 밑바닥부터 훑는 그 미국식 그 팝 스타들이 하는 형태로 그대로 했거든요. 역시 안 되는 거죠. 아우 너무 고생했죠. 너무 그때는. 고생했고 아시아 스타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라는 게 계속 절감이 되고 있었는데 싸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사실 안 했어요. 그냥 재미있는 그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당시에 이제 유튜브와 SNS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제 공유, 확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일어날 때였잖아요. 그래서 산다라가 맨 먼저 올렸고 산다라 그러니까 JYP에 YG에 있던 산다라가 제일 먼저 올렸고 예. 그거를 산다라 팬이 공유를 하고 이걸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한 번 더 공유를 하면서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기업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진출한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K-팝은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막 기업들이 나가서 옛날에 그 방송국 분들이 드라마 팔 때처럼 막 비디오 테이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고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됐다. 요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팬덤이 만들어내는 시대고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잠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잘만 만들면. 그래서 소셜 시대가 되면서 소셜 네트워크의 힘도 싸이 그다음에 BTS도 사실 그렇게 BTS가 성공을 가장 이제 했고. 크게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그것을. 그건 또 소통도 잘 했고 네. 신승호 님이 앨범 선주문 100만 장이면 CD 하나에 15,000원이라고 하면은 300억 원인데 요즘 인기 아이돌은 100만 장이 기본으로 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곡 나오기 전에 초동, 예, 초동 판매로. 예. 요즘 100만 장, 150만 장 이렇게 가더라고요. 초동 자체가. 선주문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이 정도 되면 돈은 얼마나 법니까? 돈을 이제 많이 버시죠. 많이 네, 버시는데 이게 이제 기업들의 약간 사이즈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K-팝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K-팝 수익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음원, 음반 수입. 두 번째는 이제 IP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출연료나 광고료, 뭐 굿즈 같은 거 판매하는 수익. 세 번째가 공연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으로 보면 사실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음원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좀 더 팬심이 높아지면 굿즈나 뭐 광고도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팬심이 아주 깊어져야 10만 원, 20만 원 하는 공연도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비싼 게 되는데 사실은 BTS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공연 수익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큰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BTS 이후로 이 팬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음원 수익, IP 수익은 기본으로 높아지고 이 공연 수익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BTS 이후에 나오는 그 아이돌들은 이 공연 수익도 다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과거의 K-팝 기업들과 지금의 K-팝들은 약간의 수익의 기본 단위가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아, 신승원 님이 150억 원으로 정정해 주셨네요. 그렇죠. 왠지 100만 장에 15,000원이면은 300억이 아닌데 순간 읽으면서 이상했는데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프로듀서가 자기 기업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본인이 14년 전인가 공언했던 너무 허무맹랑해 보였는데 그걸 달성을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불과 한 2주 만에 시가총액은 4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도 그렇게 커지는 거고 이게 우리의 이제 자랑스러운 산업 혹은 이제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 부가적인 효과 혹은 경제적인 효과 규모를 좀 다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한데 과거에는 이제 보통 다른 산업에서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 정도 얘기하면 됐어요. 근데 이 K-팝, K-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 수출액 이외에 뭔가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외국인들이 K-팝을 사랑하면 한국 음식도 더 먹고 그렇죠. 한국 화장품도 더 쓰고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숫자로 확인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2012년부터 요 한류 수출의 그 소비재 수출 효과라는 걸 좀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최근에 연구했던 거에 따르면 한류 수출을 100달러 정도 많이 수출했을 때 소비재 수출 특히 이제 한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재 수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가공식품이나 의류, 뭐 휴대폰 같은 간단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수출이 1.8배가 더 된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한류를 수출하면은 이런 소비재들은 180달러 이상 수출이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자꾸 경제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뭐 좋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한류는 수출하는 것 말고도 그 부가적인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경제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게 문화의 힘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항상 뭐 미국 드라마, 홍콩 느와르, 뭐 중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잠깐 유행은 했었는데 지금 K-팝, K-드라마, K-콘텐츠가 열풍이기는 한데 이것도 혹시 유행으로 언젠가 꺾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냥 이제 앞서가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을 한 30년 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아이돌이 인기를 얻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꺾이지 않을까요?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을 해도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30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가 해왔거든요. 우리는 걱정의 민족이라. 그렇죠. 항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30년 전과는 토대가 좀 달라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에서 배우듯이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마련해 왔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도 지금 필요한 때 OTT가 등장하면서 이 영화 산업도 한번 좀 재편이 좀 될 필요가 있고 드라마 산업도 좀 재편이 될 필요가 있고 뭐 K-팝도 잘하고는 있지만 이제 계속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좀 더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지 좀 계속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고 지금도 지금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변도 계속해서 넓어져야 되겠고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테고 네. 또 자본의 힘도 계속해서 좀 들어와야 될 테고요. 또 우리의 또 관심도 지속돼야 될 테고. 오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김윤지 연구위원 통해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3.5%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정부의 기금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발사대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용 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됩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 약 1조 7,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질문 모아놨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511님, 개인 사업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 공제되는 품목이 따로 있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카드 사용 시 부가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되는지는 개인적으로 식구들이 가족 식사를 했다거나 슈퍼에서 생활비를 썼다고 하면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다면 이제 공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가세와 소득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세에서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구입, 임차, 유지비, 기름값과 관련된 매입세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전에 접대비로 불렸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금은 부가세에서 공제가 안 되고요. 또한 토지 관련 매입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도 원칙적으로 부가세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면 거의 다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썼다. 사업주 본인의 급여도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됐다면 당연히 소득세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무엇이 공제가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지출용 카드와 개인 지출용 카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양경섭 세무사는 조언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통장도 분리하고 카드도 분리하고 네. 그게 제일 깔끔하다라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요. 어제 퀴즈 정답이 미분양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9737님, 미분양이 많은데 왜 계속 개발을 하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건설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죠. 계속해서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래 사업이니까 하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는 플랜트 도시개발이 있고 네. 국내 사업도 주택사업과 SOC 등등이 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네. 투자 측면에서 SOC는 또 등락이 좀 있어서 한쪽에서 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또 지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분양은 이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년 한 2만 5천 가구에서 많을 때는 5만 가구까지도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2년 반에서 3년 뒤에 실제 입주 주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 안 좋다고 줄여놔 버리면 한 3년 뒤에는 또 다시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 네. 좀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또 공급은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8385님, 미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던데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미분양 주택 사면은 양도소득세가 없다던데, 없었다던데가 맞죠. 없었다던데 과거 네. 얘기입니다. 2009년하고 2012년에 시행이 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양도세 5년 동안 감면하겠다, 네. 50% 감면 혹은 전액 감면 네. 이런 정책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미분양이 더 심했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채를 넘었을 때고 네. 2008년에는 미분양 가구가 16만 5,600가구에 달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7만 2천 가구여서 2008년 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미분양 가구가 많다고는 합니다만 당시처럼, 즉 미분양 주택 사면은 양도세도 아예 감면해드립니다라는 정책을 쓰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죠. 예.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고로 반포자이까지도 미분양이 났던 시절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요? 김영민님, 우리나라는 왜 후분양을 잘 안 하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거의 다 2년 반 전에 선분양을 하죠. 네. 이게 다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택을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어서 좋고, 네. 공급자, 그러니까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빨리 도니까 좋은 거죠. 네, 네. 돈을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중도금 착착착착 받으면서 네. 집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른바 수분양자라고 하는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뒤에 내는 돈보다 네. 지금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놓으면 더 싼 거죠. 2, 3년 뒤에는 집값이 올라 있겠지라는 네. 기대감이 과거에 계속해서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집값이 올랐던 과거의 일이고,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선분양이 유리하지 않은 거죠. 왜?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해서 네. 집값 하락기에는 후분양이 더 안전하기는 한데 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건설사나 시행사는 또 자금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후분양도 쉽지는 않죠. 네. 네. 마지막 질문이요.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성춘님, 교육청 예산 기준을 학생 수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그 전국 시도 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쌓아놓는 기금 규모가 21조 원을 넘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에 66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예산, 지방 그러니까 교부세 측면으로 네. 어디에 붙어서 심지어 이제 담배 사서 태우시는 분들도 교육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 셈이거든요. 네. 교육세가 다 들어오는데 학령 인구,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을 쓸 곳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은 돈이 남는데, 그래서 돈이 부족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예산으로 더 돌려야 된다. 네. 이런 지적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유해진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들 더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